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제13강의 주제는 기간과 시효입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행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행정법의 기본과 학습용 어플인 김변스 행정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쿠팡, 네이버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학습용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나 어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더보기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이란 건 일정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간 개념에는 기간의 출발점과 기간의 종료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학에서는 출발점을 기산점이라고 부르고 종료되는 시점을 만료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간을 다시 정의를 해보면 기산점과 만료점 사이의 간격이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이나 다른 법령에 기간 계산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민법의 역사가 오래됐다 보니까 행정법에 없는 내용을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기간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계산에 관련된 민법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점인 기산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산점을 산정할 때 첫 번째 날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첫 번째 날 초입을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료점과 관련해서도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만료되는 그 날이 만약에 공휴일이면 그날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만료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7일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날이 첫 번째 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날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산점은 10월 16일 오전 0시가 기산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1, 2, 3, 4, 5, 6, 7을 하게 되면 만료하는 날은 10월 22일 밤 12시가 만료하는 날이 됩니다. 다른 경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 7일을 계산하는 겁니다. 2021년 10월 10일 오전 10시는 첫 번째 날인데 초일 기산점에서 이 초일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산점은 다음 날인 10월 11일 오전 0시가 됩니다. 이때부터 1, 2, 3, 4, 5, 6, 7을 하게 되면 17일 밤 12시가 만료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료점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날 만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만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연장이 돼서 18일에 만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건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고 예외가 몇 가지 있어서 그 예외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습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기산점에서는 첫 번째 날은 계산할 때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게 원칙이고 이걸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 같은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첫 번째 날을 산입하는 게 영업정지 상대방에게 더 유리할 겁니다. 영업정지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포함을 시키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의 첫 번째 날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날을 산입하는 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내에 건물을 철거하도록 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간을 늘려잡아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첫날을 다시 산입하지 않죠. 만료점과 관련해서도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만료점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만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예를 들면 영업정지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말일인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그날에 만료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겁니다. 영업정지가 일요일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날까지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면 상대방은 더 불리하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 말일에 기간이 만료합니다. 하지만 또 예외는 있습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만료하는 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전 납부 의무 같은 것인데 이런 금전 납부 의무는 시간적 여유를 더 많이 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만료를 하게 합니다. 길게 설명을 드렸고 원칙과 예외가 상당히 복잡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산점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포함하지 않고 만료점 관련해서는 공휴일이 말일이면 그 다음날 만료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초일의 포함 여부와 만료점이 약간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법령 등이 시행되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원칙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등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포한 그 날이 바로 시행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령 등을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 그 공포한 날에는 첫날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초일 불산입의 원칙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료점과 관련해서는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이때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앞서 만료점에서는 민법에서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만료하는 것이었는데 그것과는 다르니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 부칙, 보통 이런 법령의 시행일은 법령의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부칙은 2021년 3월 23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1조에 언제 시행되는지가 나오는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포한 날인 2021년 3월 23일부터 원칙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칙을 보면 다만이라고 하면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제22조의 경우에는 공포한 날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공포한 날인 2021년 3월 23일은 6개월을 계산할 때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빼고 6개월을 계산을 하게 되면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1년 9월 23일이 아니라 9월 24일이 되는 겁니다.
이 날짜를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3조의 경우에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언제 시행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일정한 기간을 계산할 때는 공포한 날, 즉 2021년 3월 23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날을 제외하고 2년을 계산할 때 그 마지막 날은 2024년 3월 23일인데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토요일이긴 하지만 이 날짜에 만료가 되는 것이고 만료한 날 시점 다음 날인 2024년 3월 24일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은 그러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었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게 소멸시효의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것은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냥 그 상태를 인정을 하는 게 소멸시효의 취지입니다. 그럼 금전채권, 돈과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일까요? 원칙과 예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법에 따르면 돈과 관련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공법과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사이의 금전채권은 소멸시효가 더 짧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5년, 10년이 아니라 5년이 소멸시효입니다. 그런데 이때 소멸시효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가지는 금전채권도 모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국가의 공권력 발동으로 인해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상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모두 5년이 적용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배상 청구권은 그 기간이 더 짧습니다.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3년,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산점과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산점이라는 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그 지점을 얘기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입니다. 법률상의 장애는 예를 들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건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 기간은 효력을 전부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 중단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시효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럼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이 될까요? 중단 사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구, 압류, 채무자의 승인입니다. 청구라는 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청구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압류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채무자의 승인이라는 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정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 압류라고 그러고 가압류와 가처분도 넓게 보면 압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있으면 이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을 하면, 예를 들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단 사유가 종료가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새롭게 진행이 됩니다. 이 소멸시효, 기존에 진행됐던 건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해서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중단 사유 종료 시점부터 새롭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주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1번입니다. 행정청이 A라는 사람에게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한 뒤 납입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 납입 고지는 청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납입 고지를 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가 처분이 나중에 취소가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남아있을 건지 아니면 상실되는지, 그것에 대한 판례인데, 판례 1번은 판신이었습니다. 예산회계법, 지금은 국가재정법입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른 납입 고지를 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납입 고지에 의한 부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판례입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변상금을 부과한 사람 입장에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판례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압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게 이 압류이고,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체납자의 가옥이나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을 하긴 했지만 압류를 할 물건을 찾아내지 못해서 실제 압류는 실행되지 못하고 수색 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있습니다. 그 물건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 압류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취득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하는 제도라면 취득시효는 그 반대입니다. 권리가 없는 자가 일정한 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가 바로 취득시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땅을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해서 평온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으면 그 땅의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다음의 쟁점은 국유재산을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전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고,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나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에서 행정재산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지만 일반 재산은 국유재산이긴 하지만 공공재산과는 다르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재산이 아닌 국유재산,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반 재산과 일반 재산이 아닌 재산을 구분한다는 걸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물이라는 건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공물은 공공적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효로서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용 폐지가 되면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공용 폐지라는 건 공물의 성질을 소멸시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공용 폐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공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 취득이 가능한 것이죠. 판례 4번을 보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국유토지는 국유재산법의 보존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번 판례,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행정법 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법에서 기간 계산에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영업정지를 생각해보면 좀 쉽습니다. 영업정지와 같이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국민에게 더 불리한 경우에는 산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금전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일반적인 민사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공법과 관련된 권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10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 채무도 포함한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기만 하면 금전 급부의 발생 원인의 공법인지 사법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5번 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의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든지 정지 같은 것은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적인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법 규정은 적용이 되고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6번 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가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납입고지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납입고지에 의한 부가처분이 나중에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6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7번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을 차단하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실제로 물건을 찾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압수 절차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7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8번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국유토지는 국유재산법상 보존재산에 해당하므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국유토지는 보존재산입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8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국유재산법상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9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10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을 제외한 곡물은 공용 폐지가 없는 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이 곡물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0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